예, 4교시입니다. 먼저 여러분 세 가지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5분 이내로. 첫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독일의 하이데거,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트르, 그리고 실존주의의 한계를 예리하게 지적한 이제 타자의 철학자인 레비나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듣고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 여기서 하이데거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도 유명한 무신론자죠. 사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2차 대전 이후에 유행시켰다고 할 수 있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토대가 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강연이 펼쳐진 당시에 있습니다. 이 강연은 1945년 10월 29일에 열렸는데요. 약 5개월 전인 1945년 5월에 독일이, 같은 해 8월에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였죠. 강연의 연사이자 프랑스 실존주의의 대표작 격이었던 장폴 사르트르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포로가 되었고 약 1년여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얼마든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눈을 사회 참여로 돌리게 됩니다. 그는 레지스탕스에 참여하는 한편 소설 구토와 존재와 무 등을 출간하게 되죠. 참고로 존재와 무의 경우 46판 이세라는 철학서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존주의라는 사상을 대중화한 장본인이 바로 사르트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실존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실존주의에 대해 모든 해결책이 닫혀 있으며 이 세계 속에서의 행위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존주의는 명상 철학으로 귀결되며 이는 곧 부르주아 철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종교인들은 실존주의가 인간의 비열한 면, 수상쩍은 면, 메스꺼운 면을 보여주는 반면 인간 본성의 밝은 면을 등한시한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했죠. 이 강연은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을 반박하고 실존주의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실존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독트린, 더 나아가 모든 진리와 행위가 그 어떤 환경과 인간적인 주체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독트린.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 시기 실존주의라는 말이 너무도 넓게 확장되는 바람에 오히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우려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실존주의를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그것이죠. 사르트르가 보기에 두 실존주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평가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체성으로의 출발을 둘 모두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구체적 쓰임이 정해지고 생산되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정해진 채로 태어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본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의 기본 배경이죠. 하지만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결국 그러한 인간도 신이 창조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에 앞서 본질이 실존에 앞서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어떨까요? 사르트르는 자신과 하이데거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들은 신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존이 결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때문에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철학을 전개하게 되죠.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 만나지며 떠오르게 됩니다.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유이죠. 정의되지 않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며 인간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스스로의 본질을 구해나가는 과정, 즉 기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의 첫걸음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날 강연의 제목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였을까요?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적 우주 속에 현존한다는 의미에서의 주체성을 맺어주는 이 연결, 초월성과 주체성 간의 이 연결이 우리가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휴머니즘입니다. 자,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 스스로의 선택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한다면 이는 모든 이를 위한 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의 선택은 또 다른 의미의 공공적 선택과 다르지 않다는 점,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적인 성격을 지닌 이유라는 것이죠.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역시 이러한 휴머니즘적 성격에서 기인합니다. 인간 자신이란 한편으로 그 자신이 되기를 원하여 선택한 무엇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 인류 전체를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실존적 인간은 선한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한 행동과 결심을 취하게 됩니다. 즉 실존적 인간 개개인의 행동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사르트르의 철학은 다소 낡은 것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정밀한 구성보다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탓에 이론 자체의 결함도 많이 지적되죠. 하지만 그의 철학을 구석으로 밀어넣기 전 사르트르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삶이 정말로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스스로 우뚝 선 독립적 주체로서 그리고 그 선택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는 실존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저 그런 오늘을, 내일을, 모레를 살아가기 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사르트르의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를 통해서 말이죠. 예, 여기까지 실존주의를 보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를 2차 대전 후에 아주 실존주의 한계를 예리하게 비판한 레비나스의 철학을 잠깐 한 5분 정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나요?
전쟁과 서양 철학은 같은 뼈에서 태어난 한 형제. 1500년 동안이나 예수사랑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영향을 받은 유럽이 어떻게 해서 국가사회주의와 인종주의라는 괴물을 생산하여 2차 세계대전 동안 마귀적 살인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고민했던 한 프랑스 철학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보일 것이지만 명백하게 사고하도록 만드는 한 명제로 시작합시다. 자기중심적인 서양 철학과 갈수록 잔인해지는 서양의 전쟁은 닮은 꼴 한 형제. 먼저 서양 철학은 대부분 종교를 거부하는 대신 그 자신이 종교가 되어서 하나의 총체적 체계를 세우는 전통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 조직, 체계, 인간들을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특히 관념론이나 생각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체계를 세우는 존재론이 그렇습니다. 또 전쟁은 국가나 정권이 설정한 목적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영토, 물질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제거하거나 탈취합니다. 폭력성에 있어서 서양 철학이나 전쟁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양 철학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전체 사회나 조직의 일부분으로 보는 전체주의적 철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해서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타자에 대한 책임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리투아니아계 유대인 출신인 그가 서양 철학의 기본 흐름을 거스르는 이런 대담하고 혁신적 사유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존재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경험적 이유가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등장으로 국가사회주의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어서 벌어진 세계대전, 그것과 직결된 유대인 학살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유는 책상머리에서 난 철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정치적 폭력과 인종주의라는 악을 드러내고 서양 철학과 전혀 다르게 사유하므로 자신의 민족과 보편 인류를 지키려는 치열한 철학적 전투 중에 창조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르게 사유함이란 먼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존재를 타자화시키는 주체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 둘째로 나의 고유함과 동시에 나의 존재 저편에 있는 타자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타자성의 철학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타자를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최고로 여기는 이기성 때문입니다. 이런 서양 철학으로부터 전쟁을 숭배하는 전체주의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비나스 철학의 위대성 두 가지. 그의 철학은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고통을 겪는 구체적인 인간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향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전통적 서양 철학처럼 나를 절대화하지도 다른 인간들을 과학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지도 않고 대신 인간의 의미를 이웃과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인간의 진짜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것이지요. 즉, 레비나스의 철학의 위대성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타자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로 풀어내어 인간이 스스로 고민하도록 설득합니다. 또 하나는 이를 통해 존재론 우위의 서양 철학의 전통을 거꾸로 뒤집어서
윤리학 우위로 만들었습니다. 책임의 윤리학, 독일 철학 비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레비나스. 예, 하이데거에서부터 레비나스까지 한번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양 종교나 문화는 이 유대교에서 시작한 이제 기독교의 2000년 동안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뭐 중립이냐 애매한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그런 걸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유실론, 무실론, 불가지론, 이런 태도로 대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아주 격렬한 개신교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격렬한 무신론자가 되었고, 마르틴 하이데거도 비슷한데요. 하이데거는 이 독일 서남부의 바덴 지방의 프라이부르크 출신인데 거기는 아주 카톨릭 지방이거든요. 특히 하이데거의 부모님은 소위 가톨릭 성당에서 그 성당을 관리하는 관리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집안이고, 이제 장학금도 받고 대학을 갔어요. 프라이부르크 대학 신학과, 가톨릭 신학과를 갔다가 니체처럼 중도의 것을 포기하고 이제 철학과로 바꾼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20대에 상당히 니체 영향을 받았어요. 니체의 철학책을 많이 읽고, 이미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제 내면적으로 뭐 고등학교 그 당시부터 상당히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가 중요한 것은 그가 일종의 전통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이데거는 이 하빌리타치온 그 교수 자격 논문을 중세 철학에 대해서 썼어요. 스코투스. 그 중세 철학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스승들은 전부 신칸트학파라고 하는 그 칸트 철학을 아주 많이 이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설, 현상학을 만든 후설, 이런 스승들을 다 거쳐서 아주 독일의 소위 강단 철학의 아주 표준적인 철학을 다 알면서도, 중세부터 현대까지 독일 관념론 이런 철학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니체하고 특히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접목시킨 거예요. 그것이 아주 독특하죠. 그렇게 나타난 책이 1927년에 유명한 존재와 시간, 가장 그 난해한 서양의 형이상학 책이라고 하는 4대 난해서의 하나죠. 굉장히 쉽게 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독일의 일상적인 용어로 썼지만 굉장히 자기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여기서 그가 주장한 것은 인간 현존재, 즉 실존의 존재성 문제를 의문을 삼아요. 이 사람은 크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냐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소위 서양 기독교 유실론의 신을 추구하는 것을 대신하는 가장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단계 전략에서 존재라는 것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또 우주도 아니고, 그건 다 이제 개별자들의 종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즉 모든 실존과 개별자를 넘어서는, 즉 존재자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를 묻는다. 이것이 그의 이제 철학적 화두인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존재 문제를 묻는 인간 현존재, 즉 실존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차근차근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한계를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존재와 시간을 완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존재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 문제를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동양의 도교나 선불교하고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1927년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실존 철학적이었어요. 그래서 현존재, 인간 실존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 문제를 물을 때 내가 왜 나의 존재는 무엇이지? 라고 물을 때
이제 비로소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를 묻는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정서 또는 근본적인 그 어떤 본질적인 정서, 그것이 조르게라고, 염려예요, 염려. 심려, 그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을 향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의 불안이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뭔가 불안하죠. 우선 당장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이 시간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불안, 더 나아가서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위험, 아직 오지 않은 가상적인 미래의 위험으로부터의 불안, 또 죽음으로부터의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당할까봐, 피해를 당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런 것을 이제 실존의 기본 정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은 하이데거의 해답은요. 결국은 뭐 신도 없고 결국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를 묻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죽음을 미리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의미를 주체적으로, 즉 실존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죽음 앞에서의 선구적 결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을 딛고 있는 삶과 이 문화와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론적인 어떤 공부하기 전에 선이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사는 어떤 땅과 나라와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이런 선의에서 이런 걸 무시하지 말고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그 소위 실존적인 측면의 이제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인간이 던져져 있다. 모르펜하이트라고 해서 P2 던져졌다. 이걸 처음으로 얘기한 것도 하이데거고요. 그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이 존재로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기투 던져서 찾아가는 것, 엔트브루프라고 그래요. 그런 기획해서 내가 뭔가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이제 실존의 양면이라고 본 사람도 하이데거죠. 그걸 거의 그대로 사르트르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만, 내가 던져졌지만 뭔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얻어가면서 책임을 지는 삶, 죽음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 이것이 바로 본래적인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원래 창조된 인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묻지 않고 사는 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 그래서 그 비슷한 용어를 가져와서 이제 페어팔, 퇴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슷하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뭐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조금 안 되면 실망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인간의 삶이다. 그것은 진정한 실존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실존주의적이죠. 그래서 또 다음 단계에는 하이데거는 상당히 민족주의자예요. 기본적인 향토적 민족주의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실존의 결단을 민족과 함께, mittem Volk, mit자인,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제 존재와 시간 2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나치즘, 히틀러와의 그 손을 잡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직 그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1933년에 권력을 잡아서 이제 38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히틀러가 잠시 하이데거가 히틀러와 손을 잡죠. 그래서 그 대가로 나치당에 입당하고 그 대가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인 유대인 후설 교수가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서관에 책도 못 빌리도록 이제 명령서를 총장으로서 쓰는 거예요. 자기 스승인데 자기한테 그 철학 교수직을 물려준 이런 좀 참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그의 이념성 때문에 그래요. 독일 민족과 함께 간다. 그런데 곧 그가 히틀러에게 또 실망하고 이제는 초연하게 존재의 소위 운명, 역사적인 운명, 여군에 따르겠다 뭐 하면서 되게 이제 초연한 길을 가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러나 그 전까지가 이제 그의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사르트르는 이제 그 하이데거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명한 1943년에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제목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그 짝퉁처럼 비슷한데 많은 사상도 하이데거에서 빌려왔지만 워낙 사르트르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고 또 굉장히 또 예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와 무에서 결국은 인간은 이러한 그 우연히 던져진 그런 삶 속에서 목적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딱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무한히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 우리 인생 나와 여러분은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뭐 운명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뭐 예정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초월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그가 강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굉장히 자기를 기획해서 던지는 것, 그냥 수동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 스스로를 던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가 프랑스군 장교로 참전했다 독일군 포로가 됐다가 수용소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통해서 아주 그 역사의 현장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마르크스주의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 정치적으로 참여의 길을 가는데 나중에 이제 195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련이 헝가리 공산당이 스스로 뭔가 소위 수정주의죠. 수정적해서 이런 독재 체제를 그만두고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헝가리에서는 그게 막 민중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공산당이 거기에 순응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체코에서는 아주 공산당 자체가 자기의 노선을 변화시켜서 민주적 사회주의로 가려고 했어요. 그것을 소련이 소위 바르샤바 동맹군 탱크를 앞세워서 다 힘으로 제압을 했고 결국은 막스 레닌주의식 독재, 일당 독재와 소위 군사 독재를 결국 마르크스주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였죠. 그거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그거야말로 바로 이런 실존의 자유로운 선택을 짓밟는 행위다. 해서 맹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의 그 존재와 무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개념이 라 모베즈 포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쁜 믿음이에요. 직역을 하면 잘못된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비본래적 인간들이 갖는 거예요. 정말 자기 실존을 발견 못한 뭐냐면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딴 건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은 딴 건데 남들에 의해서 주입된 사상 또는 남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부모가 이걸 하라고 해서 한다거나 우리 대부분처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아닌데 자기라고 자꾸 믿고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일생을.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또 거기에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도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투잡을 뛰건 뭘 하던 뭐 주식을 하던 요즘 아주 그 주식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부모가 흙수저건 금수저건 은수저건 간에
모든 것은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지는 것. 뭐 까미 유명한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 소설가인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을 보면 시지프스가 제우스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죠.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그건 프로메테우스고 시지퍼스도 저주를 받아서 큰 돌을 산 정상까지 굴려서 올리면 떨어져요 다시. 그럼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운명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그걸 다시 내려가서 다시 산으로 올리면서 이걸 무한 반복하는 그런 것이 실존의 추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점이 이제 사르트르의 특징이죠. 자, 마지막으로 실존주의의 그럼 한계가 뭐냐? 실존주의는 공통적으로 유실론이건 무실론이건 간에 이런 어떤 전체성의 철학, 그러니까 뭐 헤겔이건 막스건 또 독일 관념론이나 합리론은 대개 이제 그런 전체성을 좀 인간의 이성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어떤 통일성, 전체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런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은 그 소위 전체 시스템의 한 부속밖에 안 되고 그냥 숫자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에서 77억 번까지 한 77억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보면 안 된다는 게 실존주의죠. 그래서 나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나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